가을비가 도시의 소음을 잠재우는 차분한 저녁. 임서아는 낡은 아파트의 작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빗줄기가 만들어내는 무늬를 멍하니 따라갔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5살 배기 아들 민준의 고른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만이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닻이었다. 서아는 아들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몸을 돌려 작은 거실을 가로질렀다.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화려한 연예계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JH그룹의 냉철한 CEO 강지훈과 그의 약혼녀 이뮤라의 약혼 발표 파티가 곧 열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세기의 커플 탄생을 알렸고 화면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유라와 무표정한 지훈의 사진이 나란히 떠올랐다. 서아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꺼버렸다. 이뮤라, 그녀의 이복동생, 그리고 강지훈, 그녀가 한때 목숨을 걸고 살렸던 남자이자 그녀의 아들 민준의 아버지.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지독한 폭우가 쏟아지던 밤. 의대생이었던 서아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장학금을 놓치면 다음 학기 등록은 불가능했다.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어 살아야 했다. 그날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허름한 자취방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국도를 지날 때 굉금과 함께 번개가 치는 듯한 섬광이 그녀의 시야를 꿰뚫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처참하게 찌그러진 검은색 세단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있었다. 차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모두가 두려움에 발을 떼지 못하고 멀리서 쳐다보기만 할 때 서아는 의사 가운을 입지 않았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슴에 새긴 예비 의사였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차를 향해 달려갔다. 찌그러진 문을 겨우 열자 피비린내가 확 풍겨왔고 운전석에는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유리에 긁힌 상처와 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었다. 그의 숨은 금방이라도 멎을 것처럼 위태로웠다. 서아는 침착하게 그의 상태를 살폈다. 복부에는 깊은 자상이 있었고 머리에서는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119에 신고했지만 폭우로 인해 구조대가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이대로 두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를 찢어 그의 상처를 압박하고 가방에 있던 전공 서적을 이용해 그의 목을 고정시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천은 떨어지고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서아는 필사적으로 말을 걸며 그의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다. 정신 차려요. 제발 곧 구조대가 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그 간절함은 차가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적적으로 근처를 지나던 한 노부부의 트럭을 발견한 서아는 남자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하지만 폭우로 길이 막혀 가장 가까운 곳은 시골의 작은 보건소뿐이었다. 그곳의 늙은 의사는
이런 중환자를 받을 수 없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서아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녀의 간절함과 응급처치 지식에 의사는 결국 그를 받아들였다. 그날 밤 서아는 뜬 눈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부족한 의료기기와 약품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그를 간호했다. 밤새 열이 오르는 그의 몸을 닦아주고 불안정한 맥박을 확인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이 되어서야 남자의 상태는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다. 그녀는 유일한 가족인 이복동생 율에게 연락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한 것이었다. 한달음에 달려온 유라는 피투성이인 남자와 지쳐 쓰러진 서아를 보고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남자의 지갑에서 나온 신분증과 명함은 그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JH그룹의 총수 강지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라는 지쳐 잠든 서아를 깨워 잠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등을 떠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아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훈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눈물을 글썽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유라의 얼굴이었다. 괜찮으세요. 제가 당신을 구했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천사처럼 다정했다. 서아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끝나 있었다. 지훈의 비서와 경호원들이 보건소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유라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지훈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서아를 보자마자 구석으로 끌고 가 속삭였다. 언니, 이건 우리 가족이 일어설 마지막 기회야. 언니는 의대만 졸업하면 되잖아.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를 위해 입 다물어줘. 서아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았던 유라를 부탁한다는 말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 그 후 지훈은 유라를 자신의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라는 서아의 공을 가로차의 신데렐라가 되었고 서아는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운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의 인연으로 서아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라와 그녀의 어머니는 서아를 집에서 내쫓았다. 더러운 년, 어디서 감히 강 대표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들은 서아의 모든 것을 빼앗고 거리로 내몰았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서아는 잠든 민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이는 아버지를 쏙 빼닮아 잠든 모습조차 지훈의 어릴 적 사진과 똑같았다. 그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가난에 맞서 홀로 아들을 키워왔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민준뿐이었다. 그녀는 결코 아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텔레비전 속 이뮤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처럼 웃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지훈 씨를 처음 만난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운명을 믿게 되었죠. 라고 말하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서아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에 순진한 의대생이 아니었다.
혹독한 세월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강인한 어머니의 힘을 선물했다. 그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의학 서적을 펼쳤다. 비록 학업은 중단되었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의사 가운을 입고 아들 앞에 떳떳하게 설 날을 꿈꾸며 창밖의 빗줄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서아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과 이뮤라의 약혼 소식은 잔잔했던 그녀의 삶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였다.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자신과 아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녀는 숨어만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리고 빼앗긴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오고 있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JH그룹이 후원하는 아동병원의 개원 기념식에 참석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아첨 섞인 인사들 속에서 그는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행사에 대한 의례적인 연설을 마친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병원 1층의 카페테리아로 향했다. 바로 그곳에서 그의 운명의 궤도를 뒤흔들 작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 구석 테이블에서 작은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이는 잠시 한눈을 팔다가 그만 장난감을 놓쳤고 자동차는 대굴대굴 굴러 지훈의 구두 끝에 멈췄다. 지훈은 무심코 허리를 숙여 장난감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축소해 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와 닮아 있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총명한 눈동자. 지훈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이끌림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이게 내 것이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게 누그러져 있었다. 아이는 낯선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지훈의 심장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 순간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한 여자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민준아, 이리 와.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찰나.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아이를 품에 안고 카페테리아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비정상적으로 겁에 질린 반응이 지훈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왜 저렇게까지 놀라며 도망치듯 사라져야 했을까? 그는 여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비록 스쳐 지나간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한 슬픔과 강인함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는 그 아이와 어머니의 존재를 가슴 한쪽에 묻어둔 채 다시 냉정한 CEO의 얼굴로 돌아갔다. 한편 이뮤라는 약혼 발표 이후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온갖 명품과 보석으로 치장한 채 사교계를 누비며 모든 이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바로 임서아와 그녀의 아들이라는 존재 때문이었다. 그녀는 만일을 대비해 사람을 붙여 서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라는 자신이 고용한 흥신소로부터 한 묶음의 사진을 전달받았다. 사진 속에는 서아가 한 남자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사진을 넘기다 마지막 장에서 얼어붙었다. 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사진이었다. 강지훈을 빼닮은 그 얼굴을 본 순간 유라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 아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강지훈의 핏줄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질투와 공포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내 것을 넘봐. 그녀는 당장 서아가 사는 허름한 아파트로 달려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서아의 놀란 얼굴이 나타났다. 유라는 서아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낡고 비좁은 집 안을 훑어보았다. 꼴 좋네? 내 덕에 내 엄마 병원비 대주고 살려줬더니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사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서아는 침착하게 그녀를 마주보며 물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유라는 들고 있던 사진을 서아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게 뭐야? 이 더러운 잡종은 누구 애야? 그녀는 민준이 자고 있는 방을 턱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서아는 흩어진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억눌렀다. 내 아들이야. 너와는 상관없는. 그 대답은 유라의 광기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서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상관이 없어 이 아이 얼굴이 누굴 닮았는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감히 강지훈 씨의 아이를 몰래 낳아. 그걸로 내 발목을 잡으려고 했어. 유라는 서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악을 썼다. 서아는 고통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손대지 마. 이건 내 문제야. 지훈 씨와는 아무 상관없어.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유라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네가 이 사실을 밝히는 순간 이 아이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거야.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게 되겠지. 유라는 서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돈 봉투를 서아의 앞에 던졌다. 이거 받고 당장 이 나라를 떠나. 네 아들이 조용히 살길 바란다면 이게 최선일 거야. 만약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네 아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장담 못해.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아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유라의 얼굴을 향해 그것을 다시 던져버렸다. 필요 없어. 내 아들은 내가 지켜. 그러니 당장 여기서 나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곳에는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유라는 서아의 예상 밖의 저항에 당황했지만 이내 더욱 잔인한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서아의 삶은 지옥으로 변해갔다. 그녀가 일하던 식당에서는 갑자기 그녀를 해고했고 민준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원을 거부했다. 집주인은 아무 이유 없이 당장 방을 빼라고 통보해왔다. 서아는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유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쳐갔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시련 속에서 그녀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밤늦게까지 새로운 일자리와 집을 찾아 헤맸다. 같은 시각 JH그룹의 CEO 집무실에서 강지훈은 병원에서 만났던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그날 병원 CCTV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얼마 후 비서는 아이와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가져왔다. 영상 속 여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지후는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 그는 문득 5년 전 사고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유라는 당시 상황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자세한 부분에 대해 물으면 항상 말을 얼버무리거나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그녀는 의학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때까지 한 번도 품어보지 않았던 작은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개처럼 짙게 퍼져나갔다. 병원에서 마주친 아이의 얼굴과 겁에 질려 사라지던 여자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가문을 보좌해온 초의 비서를 집무실로 불렀다. 최 비서는 지훈의 부친 때부터 함께한 인물로 단순한 직원을 넘어 그에게는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5년 전 자신의 사고 관련 서류들을 가리켰다. 최 비서님, 5년 전 제 사고에 대해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처음부터 다시 샅샅이 훑어봐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병원 CCTV 영상도 함께 건넸다. 그리고 이 영상 속 모자도 찾아주십시오.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극비리에 진행해 주십시오. 최 비서는 지훈의 굳은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오랜 경험은 지금이 질문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 비서의 조사는 사고 당일 지훈이 처음 실려갔던 시골의 작은 보건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당시 근무했던 의사는 오래전에 은퇴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관련 진료 기록은 분실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경찰서에 보관된 사고 기록 역시 임유라를 유일한 목격자이자 구조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덮기 위해 손을 쓴 것처럼 최 비서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수소문 끝에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은퇴한 노의사를 찾아낼 수 있었다. 노의사는 처음에는 오래전 일이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최 비서가 끈질기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다. 아,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지. 처음 그 환자를 데려온 건 젊은 아가씨였어. 의학 지식이 꽤 해박해 보였는데 몹시 지쳐 보였지. 최 비서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 아가씨가 지금 강 대표님의 약혼 여인 임유라 씨였습니까? 노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중에 텔레비전에서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더군. 내가 만났던 아가씨는 훨씬 더 수수하고 눈빛에 슬픔이 가득했어. 그 증언은 임유라의 모든 주장을 뒤엎는 결정적인 한 조각이었다.
한편 임서아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유라의 방해 공작으로 그녀는 서울 시내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월세가 저렴한 도시 외곽의 낡고 허름한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고, 민준을 재운 뒤 밤늦게까지 인력시장을 돌며 굳은 일을 해야만 했다. 하루는 건설 현장에서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 욱신거리는 고통보다 당장 내일의 생계와 아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라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고된 현실에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녀의 이런 강인함은 유라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서아가 자신의 협박에 굴복하기는커녕 더욱 꿋꿋하게 버텨내자 유라의 마음속에서는 더욱 잔인하고 악랄한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서아를 단순히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지워버려야만 했다. 최 비서는 조사를 계속해 나갔다. 그는 이뮤라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학창 시절 기록, 금융거래 내역,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았고 명품을 좋아하며 항상 돈에 쪼들려 지냈다. 5년 전 사고 직전까지도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그녀의 이복 언니인 임서아의 기록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전국 수석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한 수재였으며 교수와 동기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5년 전 강지훈의 사고가 있었던 시점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기에 갑자기 휴학계를 내고 자취를 감췄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최 비서는 이 모든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은퇴한 의사의 증언, 이뮤라의 의심스러운 과거 행적, 그리고 임서아라는 존재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병원 CCTV 영상 속 여인과 임서아의 학생증 사진을 나란히 비교해 놓았다. 두 얼굴은 고된 세월의 흔적 때문에 조금 달라 보였지만 그 슬픔 어린 눈매는 명백히 같은 사람이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분노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신이 지난 5년간 얼마나 기만적인 연극에 놀아났는지,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은인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지 생각하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그는 임서아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낡은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총명하고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병원에서 마주쳤던 아이, 자신을 빼닮았던 그 아이가 바로 그녀의 아들이자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그는 최 비서를 향해 돌아보며 나지막하지만 그 무엇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최 비서님, 지금 당장 임서아 씨를 찾아주십시오. 그녀와 내 아들을 내 곁으로 데려와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진 후
최 비서의 팀은 한나절도 되지 않아 임서아의 거처를 찾아냈다. 도시의 가장 낙후된 지역.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건물의 옥탑방. 그곳이 바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아들의 어머니가 지내는 곳이라는 사실에 지훈은 참혹한 심정으로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속에서 서아는 고된 노동으로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아들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사진은 지훈의 가슴에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박혔다. 죄책감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서아와 민준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의 상대는 교활하고 잔인한 이뮤라였다. 완벽한 증거와 계획 없이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지훈은 초에 비서에게 서아와 민준의 24시간 비밀 경호를 지시했다. 최고의 경호팀이 그림자처럼 그들 모자의 주변을 맴돌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이뮤라를 올가멜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유라를 대하며 그녀의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더 차가워졌고 무심한 듯 5년 전 사고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그때 정말 당신 혼자였어. 응급처치는 어떻게 할 생각을 했지? 왜 바로 큰 병원으로 가지 않았던 거야?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유라는 식은땀을 흘리며 매번 다른 변명을 둘러대야 했다. 그녀는 맹수 같은 직감으로 지훈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유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지 모르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임서아와 그 아이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만 했다. 불안감과 초조함에 이성을 잃은 그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그녀는 뒷세계의 해결사를 고용하여 서아와 민준을 처리해달라고 의뢰했다. 사고로 위장해서 아주 깔끔하게 흔적을 남기면 안 돼. 하지만 유라는 자신이 이미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걸려든 먹잇감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해결사와 접촉하는 모든 과정은 지훈의 사람들에 의해 감시되고 녹화되고 있었다. 지훈은 유라가 직접 살인교사를 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손에 넣었을 때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지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유라가 꾸민 범죄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그들을 막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라의 범죄 현장을 덮쳐 그녀가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는 초이 비서와 함께 한 편의 영화처럼 정교한 작전을 세웠다. 디데이. 유라가 고용한 해결사들은 서아가 민준을 데리고 낡은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좁은 골목길에 잠복했다. 그들의 계획은 덤프트럭으로 스쿠터를 들이받아 뺑소니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서아와 민준이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덤프트럭이 굉음을 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서아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이 멀어 비명을 지르며 민준을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찰나.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트럭의 앞뒤를 막아서며 거대한 장벽을 만들었다. 끼익하는 굉음과 함께 트럭은 세단과 충돌하며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순식간에 트럭 운전사와 주변에 잠복해 있던 공범들을 제압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서아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최 비서였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임서아 씨,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은 시각, 약혼 파티 준비를 위해 드레스를 고르던 유라는 해결사로부터 임무 실패라는 짧은 문자를 받고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실패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의미였다. 그녀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유라야, 할 말이 있으니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유라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떨리는 발걸음으로 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지훈만이 거대한 책상 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유라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는 책상 위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는 유라가 해결색의 살인을 지시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이건 유라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다. 나를 구한 여인과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 네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화려한 약혼 파티 초대장을 집어들어 유라의 눈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렸다. 파티는 예정대로 열릴 거야. 하지만 그 파티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야.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는 너의 심판대가 될 거다. 그의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 율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추락뿐이었다. 임서아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함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와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가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 앞에는 초의 비서라 불리는 중년의 남자가 공손하게 서 있었다. 그녀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을 등지고 서 있는 그의 실루엣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강지훈,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얼굴이었다. 그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의 온몸에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훈의 시선은 그런 그녀를 잠시 머물다. 그녀의 등 뒤에 숨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지훈의 얼음장 같던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안녕, 우리 병원에서 만났었지?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아의 옷자락을 꼭 쥔 채 말했다. 네, 장난감 주워주신 아저씨. 그 순수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서아는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지훈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서아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고통으로 잠겨 있었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에 서아가 5년간 쌓아왔던 감정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마주섰다. 당신이 나를 구해준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뮤라가, 그 여자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당신을 기만했다는 사실도. 그는 최애 비서가 건넨 서류 봉투를 그녀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이뮤라의 모든 거짓말을 증명하는 자료들과 그녀가 해결색에 살인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전문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당신과 내 아들을 해치려고 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아들이라는 말에 서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훈은 떨리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병원에서 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나와 너무나도 닮은 아이, 그래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친자 관계 확률 99%,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인 증거였다. 서아는 보고서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난 5년간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비밀의 무게, 억울함, 슬픔, 그리고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울음을 삼키며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다. 지훈은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어떤 사죄의 말도 그녀가 겪은 세월의 고통을 보상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는 그저 그녀의 슬픔을 함께 견뎌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서아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뮤라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아주 처절하게요.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틀 뒤에 열릴 약혼 파티. 그곳을 이뮤라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해 공개하는 심판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 자리에 당신이 함께 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빼앗겼던 진실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물론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부탁입니다. 서아는 대답 대신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지훈의 곁으로 다가간 민준이는 그가 내민 로봇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천륜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아들의 저 행복한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쳐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 맞서 싸우기로, 자신의 아들에게 떳떳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기만한 자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지훈을 향해 돌아보며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눈빛이 강렬하게 타올랐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JH그룹 창립 기념일과 맞물려 열리는 강지훈 대표와 이뮤라의 약혼 파티는 그 해 사교계 최고의 행사로 꼽혔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과 톱스타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이 모두 JH그룹 소유의 호텔 그랜드 볼룸으로 모여들었다. 홀은 수만 송이의 흰 장미와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마치 동화 속 왕궁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화려함의 중심에 이뮤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겨운 신부처럼 미소 짓고 있었지만 두꺼운 화장 아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팔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것만이 자신이 추락하지 않도록 붙잡아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부모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기에 바빴다. 곧 닥쳐올 파멸을 전혀 예감하지 못한 채 강지훈은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축하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소와 같은 냉정한 CEO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의 팔에 매달린 유라만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벌한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냉기는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파티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육중한 볼룸의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홀 안에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를 비췄다. 그 빛의 한가운데로 임서아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그녀의 조용한 존엄성과 내면의 강인함을 드러내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한 손은 아들 민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 전체로 퍼져나갔다. 저 낯선 여자와 아이는 누구인가? 하객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강지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유라의 팔을 차갑게 뿌리치고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약혼을 축하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함께할 단 한 사람, 저의 진짜 반려자와 함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의 시선은 입구에 서 있는 서에게로 향했다. 홀 안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라의 비명이었다. 아니야, 지훈 씨. 저 여자는 미친 여자예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무대로 달려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지훈은 그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쳐다본 뒤 손가락을 튕겨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볼룸의 대형 스크린들이 일제히 켜졌다. 처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5년 전 지훈을 치료했던 시골 보건소 노의사의 영상 인터뷰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자신을 구한 것은 의학 지식이 풍부했던 한 젊은 여학생이었으며 지금의 약혼 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 화면이 바뀌고 이뮤라의 사고 전후 금융 기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빚더미에 앉아있던 그녀가 갑자기 막대한 돈을 쓰기 시작한 내역이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순간 볼룸 전체에 섬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고로 위장해서 아주 깔끔하게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이뮤라가 해결색에 서아와 민준의 살인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그녀의 잔인하고 냉정한 목소리에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마지막 결정타가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스크린에는 강지훈과 강민준의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가 큼지막하게 떠올랐다. 친자 관계 확률 99.9%. 모든 진실이 만천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유라의 부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하객들은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몰락한 가족을 쳐다보았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바로 그때 볼룸의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바닥에서 발악하는 유렉에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살인교사 및 사기 혐의였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지훈은 무대에서 내려와 서아와 민준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5년간의 억울함과 고통을 견뎌온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민준의 손을 잡고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분이 바로 5년 전 제 목숨을 구해준 임서아 씨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들 강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오늘부로 임서아 씨는 제 유일한 반려자이자 JH그룹의 안주인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는 서아와 민준의 곁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마주했다. 화려한 거짓의 파티는 막을 내리고 정의와 진실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약혼 파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JH그룹의 가면 파티, 두 얼굴의 악녀 이뮤라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대중은 이뮤라의 추악한 범죄 행각에 경악과 분노를 쏟아냈고 5년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홀로 아들을 키워온 임서에게는 깊은 동정심을 보냈다. 강지훈이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했다. 살인교사 녹취 파일, 증인들의 영상 증언, 조작된 서류와 금융거래 내역까지 이뮤라는 변호사를 선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구속 수감되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살인교사, 사기, 명예훼손 등 수많은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부모 역시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임씨 일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몰락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세상의 손가락질과 차가운 감옥뿐이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실현되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죄를 지은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 세상이 떠들썩한 동안 서아와 민주는 지훈이 마련해준 펜트하우스에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훈은 언론과 세간의 관심으로부터 그들 모자를 완벽하게 보호했다. 처음 며칠간 서아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아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밤새워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들의 분유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평화는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5년간 그녀의 삶을 지탱해 온 것은 맹렬한 생존 본능과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이제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자. 그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였지만 서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사람이었다. 지훈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고 해서 서아의 마음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않았다.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와 그녀 사이에는 5년이라는 깊은 상처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멀찍이서 그녀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의 노력은 거창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민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주방에서 씨름했고 태운 계란말이를 보며 민망해했다. 그는 서아가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의학 서적들을 구해다 서재를 채워주었고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든 복학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매일 저녁 아무리 바빠도 셔츠에 음식 얼룩을 묻혀가며 민준이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리고는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 모습에서 서아는 냉철한 CEO가 아닌 뒤늦게 아들을 찾은 한 평범한 아버지의 애틋함을 보았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잠든 민준의 방에서 나온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서아 씨, 아니, 서아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진실을 알았더라면 너와 민준이가 그런 고통을 겪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서아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녀는 지난 세월의 고통을 누구의 탓으로도 돌리고 싶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견뎌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지훈에게 지난 5년간의 삶에 대해 아주 조금 털어놓았다. 아이가 아플 때 혼자서 밤을 새워야 했던 밤들, 멸시와 편견 속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 날들, 그리고 민준이 아빠에 대해 물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순간들. 그녀의 담담한 고백을 듣는 내내 지훈은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고통의 순간에 자신이 부재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마친 서아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에겐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내가 너와 민준이의 세상이 되어주고 싶다. 너를 지키는 울타리가. 민준이를 위한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나. 그의 간절한 고백에 서아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날 밤, 서아는 잠든 지훈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보여준 첫 번째 작은 온기였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조용하고 희망적인 밤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강지훈과 임서아 그리고 강민주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와 단절된 펜트하우스에 머물지 않았다. 대신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이 있는 아늑한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평범한 일상을 쌓아 올렸다. 강지훈은 세상이 알던 냉혈한 CEO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서툰 솜씨로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었고 저녁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동화책을 읽어주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JH그룹의 중역들은 회의 시간에 아들 자랑을 늘어놓는 대표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따뜻한 미소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임서아는 5년 만에 다시 의사가운을 입었다. 그녀는 중단했던 의과대학에 복학했고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으로 주변의 편견을 실력으로 잠재웠다. 처음에는 JH그룹 안주인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그녀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녀의 진심과 열정을 알게 된 후에는 모두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있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지훈의 집안 어른들은 서아의 과거를 문제 삼으며 그들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그는 서아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자신의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굳건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완벽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지훈이 회사 일로 지쳐 돌아오면 서아는 따뜻한 저녁 식사로 그를 위로했고 서아가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밤을 새우면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곁에서 책을 읽으며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민준이는 두 사람의 세상의 중심에서 해맑은 웃음으로 모든 시름을 녹여주는 햇살 같은 존재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훈은 서아와 민준을 데리고 한적한 시골길로 드라이브를 나섰다. 그가 차를 멈춘 곳은 6년 전 그들의 운명이 처음으로 엇갈렸던 사고 현장 근처의 작은 언덕이었다. 서아는 그곳을 알아보고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지훈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시작은 악몽이었지만 그 악몽 속에서 나는 기적을 만났어. 그는 서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라는 기적, 그리고 민준이라는 기적.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지난 1년간 나는 당신과 민준이 곁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어. 더 이상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야. 내 심장이, 내 영혼이 당신을 원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임서아, 나와,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주겠어, 나의 아내, 나의 가족이 되어줘. 서아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지훈이 보여준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을 통해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을 피해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최 비서 내외와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이 참석한 작은 정원 결혼식이었다.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드레스는 없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실한 사랑과 축복이 가득했다. 민준이는 하얀 턱시도를 입고 두 사람의 반지를 전달하는 사랑스러운 화동이 되어주었다.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지훈과 서아는 서로를 마주보고 미소 지었다.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들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끔찍한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시작된 인연은 이제 따스한 햇살 아래서 영원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더 이상 어둠과 거짓은 없을 것이다. 오직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아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할 터였다.